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때 BBK 특검이 대선 이후에 그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을 비롯해서 의혹받는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여러 가지 그 인허가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본이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국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리가 될 부분이죠. 하여튼 유권자들의 선택은 뭐 늘 옳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더욱더 만만찮은 것 같아요.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 정보량도 훨씬 많고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아까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번에 검증 기회를 가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양 후보 모두 다 특검 필요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특검은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끌고 온 거 아닌가요? 특검을 저희 당에서 요구했을 때 이미 받았으면 정말로 상 받을 일이었고 최대의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이라는 것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을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당의 요구를 뭐 이런저런 처음에는 검찰 수사 맡겨보자 그랬는데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부실하다고 그러고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뭐 특검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뭐 일절 뭐 야당에 회담하자고 하는 것조차도 거부를 하더니 이제 특검이 아니고 상설특검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상설특검은 자기들이 7명 중에 4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검사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두려운 게 많은 거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았으면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더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는 뭐 시간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뭐 응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두려움의 전략이 이렇게 끌고 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 후보가 보면은 요즘 정책 행보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 메시지도 많이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국가 비전 차원의 어떤 메시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의 정책 실현 능력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정책 공약을 안 내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복지 관련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서 이게 대해서는 당이라든지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저희보다 전당대회가 후보 선출을 빨리 했잖아요. 저희가 그만큼 늦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책 발표가 민주당이 저희보다 한 1, 2개월 다 앞섰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점해 놓은 거예요. 미리 후보가 되니까 정책 행보도 먼저 하다가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점을 우리가 일찍 못한 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외교 안보에 대한 것들 한미 관계의 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 보시면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큰 그림은 잘 그려지신 분입니다. 또 미래 먹거리도 AI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이제 후보가 주는 메시지지요. 미래 사회에 대한 후보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AI로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 잘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고 준비를 하신 건데 정책적 행보를 조금 민주당보다 한 1, 2개월 늦게 한 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역할이랄까 평가랄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필요하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꼭 이준석 대표 역할이 활약이 필요하다는 거와 그렇지 않다. 너무 좀 오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고 실제로 의총에서는 당 대표 사퇴 권고 직전까지 갔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또 이준석 대표 36살에 보수 정당에서 당대표 세운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고. 맞습니다. 또 당대표가 2030의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후보하고 충돌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지요. 맞습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역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동성. 2030이 그 정도 충돌하고 대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를 2030이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우리 후보한테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여러 가지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중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거를 넉넉하게 또 극적으로 또 안고 이런 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저 당한테 정권을 맡길 수 있겠구나. 2030의 저런 의견도 다 품어내는 정당이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준석 대표의 그런 요구사항이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 요구를 하면 저희 후보께서 다 안고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새롭게 지금 힘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그 승부수가 이준석 당대표 말 맞다나 세대 포위론 2030과 6070이 단단한 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전체적인 승리를 엮어 나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전에는 2030 젊은층이라면은 젊은층이 좀 투표정에 안 나오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그 보수 정당에서는 좀 먼 당신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상당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2030이야말로 이번 대선의 키포인트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피부로 팍 느끼십니까? 2030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책임의식이 강하고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젊은 친구들이. 믿고 맡기고 그리고 신뢰를 보내면 저는 엄청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희 때하고 틀리게 갖고 있어요. 저희 때는 취직을 하면 문서 쓰는 것부터 연습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수를 두어가지고 저희가 다니면서 하나씩 눈치로 배우고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창업도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도 하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잖아요. 또 그러한 산업의 생태계나 문화가 형성이 됐고 저희 때 BTS 같은 이런 뮤지션들이 세계를 제패할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제가 국방위 간사로 있는데 여러 가지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저희도 듣도 보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콩쿠르에 가서 우승을 하면 병역 면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칠레 클래식 기타에서 우승을 하면 병역 면제가 됩니다. 삿포로 같은 데 가가지고 피아노 연주에서 우승을 하면 면제가 됩니다. 이게 42개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 때 아예 빌보드나 아메리칸 어워드나 그래미 어워드는 안 넣었어요. 그렇죠. 왜 안 넣냐면요. 여기 가서 우승할 가능성, 1등할 가능성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스카상 같은 데 가서 나무 주연상 같은 거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해냈지 않습니까? 저는 믿고 맡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믿고 맡기면 된다. 그래서 신뢰를 보내고 그분 우리 2030 일할 수 있는 무대를 과감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일할 수 있는 그 여건만 제공을 하면 저는 2030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세계도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은 2030한테 있다. 그런 면에서 대선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5일 날 서산 선대위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좀 다른 데하고는 이례적인 게 2030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참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선대위 할 시기에는 2030들이 다 준비에서부터 행사 진행 모든 것을 다 맡겼지요. 저희가 안 했지요. 그 이유는 국회의원은 일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거. 지역이라든가 중앙에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국회의원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 세대를. 우리 정치가 그걸 잘 못했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우고 있는 청년 세대에서 시의원도 나오고 도의원도 나오고 시장 군수도 나오고 앞으로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도해서 해봐라. 이번에 이런 큰 행사를 하고 나서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자신감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좀 더 앞장을 세워서 사람 키우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 선거에 항상 보면은 충청 대망론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은 대통령들이 다 탄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충청도에는 이 대통령이 탄생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염원이다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한테 일찌감치 충청 대망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충청에서 오히려 이렇게 이재명 후보한테 밀리는 상황이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 민심이 대망론은 아닌 건가? 뭐 또 지금 보면은 충청 인구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충청 구성원들이 상당히 바뀐 건가? 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충청도에서 TK보다도 높게 나온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높게 나온 경우도 여론조사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거나 높게 나온 경우도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공주 논산 지역에 우리 후보님의 선대로부터 한 400~500년을 산 그러한 연고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또 지금 그 공주 논산 지역에 윤심은중 분들이 중앙에 와오셔가지고 큰 그룹을 읽을 분도 계시고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지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번은 좀 나와야 되겠다는 열망이 잔잔하게 깔려 있습니다. 아주 깔려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충청 대망론을 넘어서 국가의 큰 지도자로 가야 되는 국민 대망론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그 이렇게 인터뷰할 때 이 국힘이 대선 경쟁 구도에 그 호남 출신도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지금 보면 호남에서 한 20% 정도의 지지율까지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목표를 20%로 보고 있다는데 호남에서 지지율을 그건 좀 달성 가능하다 보십니까? 저는 호남이 항상 대한민국을 바꿀 때에 늘 영광로처럼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역사의 시발점이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을 이제 우리 호남 쪽에서 많은 그 역할들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정권 교체 지수가 높은 것도 사실 호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었던 퇴행적 정치 행태, 지역 감정에 의존하거나 그 호남이 과연 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호남은 옛날에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가 더 셌던 또 예양이 발달된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치적 지형도에서 강요 투표 같은 경우를 할 때 정당에 대한 또 이념에 대한 이런 좌우의 개념으로 쓰다가 보니까 투표 행위가 좀 일부 반영됐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폐단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기대해도 되겠다. 그리고 변화는 호남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정치 지형도 좀 바꿔보고 미래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예전하고는 상당히 틀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전 같으면은 호남에 기반을 뒀던 후보들이 80% 90% 막 이렇게 높게 고공을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저에 깔고 있는 호남의 민심이 많이 변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구의 반, 유권자의 반인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이 수도권은 지난 그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선에서는 오래간만에 선거에서 이 국힘은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보기도 했는데 이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상당히 그
이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다가 이제 뒤지는 결과도 나오고 좀 상당히 지금 혼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도권의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의 민심은 늘 그 선거의 중심에 있었지요. 저는 이 수도권에 계신 많은 이제 49점 한 7%? 한 50% 가까이 계시잖아요. 이 정권이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의 집을 갖는 꿈들을 다 앗아갔고 일자리를 다 이게 없애버렸고 또 경제가 이제 소주성을 한다 그러면서 너무도 많은 이런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민심이라는 것이 약간씩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평가를 제대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저는 민심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예. 현재까지도 앞서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앞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상 투표에 들어갔었을 때는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고 그래도 국가를 향한 또 헌신을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